제가 이제 초대받고 부탁받은 내용은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의 개발 가능성과 활용 전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그것도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고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당연히 이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개발 가능성과 활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 및 쟁점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슈들도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챗 GPT에다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력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달아가면서 레퍼런스는 그냥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본 것 같아요. 보고 잘 정리를 해서 어색하지 않죠. 글로 봐도 이게 뭐 인공지능이 썼는지 아니면은 자료를 찾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누군가가 썼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썼는지 어, 잘 모르겠을 정도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정리한 거를 다른 데 강연 가서도 간단한 소개글을 달라고 하면은 이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본 김에 차에 처음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제목을 놓고 이 주제로 강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좋기 때문에 5가지 정도 세션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주고 각 세션마다 넣으면 좋을 내용들을 요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5가지로 나눠줬는데 앞에 이제 4가지가 좀 쓸만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인트로덕션 성격으로 그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장점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과 윤리적 고려사항 그리고 인공지능과 전문 의료진의 역할과 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좋은 강의가 될 것 같다라고 알려줘서 네 한번 말을 따라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의는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으신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관련한 연구도 많이 경험이 없으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의 활용 목적부터 같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각자 내린 정의가 다르시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또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여기에서 글 써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목적은 뭔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감정이 있고 사람처럼 어떤 자유의지가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보다 무언가 우리가 정해진 태스크가 있으면 그 태스크를 잘 해내는 인공지능을 필요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의료적 목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에는 물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대화도 정말 인간처럼 따뜻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면 그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 그림이 왜 있냐면은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람도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어떻게 했죠? 하늘을 날고 있는 새처럼 날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계신 그 그리스 신화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에 조그만 드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새처럼 날고 있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새처럼 날지 않지만 하늘을 새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이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었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기저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사람과 같을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일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인공지능은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었으니까. 알고 계신 알파고도, 그쵸?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어, 그전에는 관심이 없고, 갑자기 관심이 생긴 것은 이 사건 하나죠.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으니까. 그냥 사람을 이긴 것도 아니죠. 사람 중에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을 이겼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어떤 정확도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성능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그 강아지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그 현빈 닮았다고 하는 견빈 사진인데요. 이 강아지를 보고 이거 강아지 사진이네. 그쵸? 뭔가 진짜 사람같이 잘생겨가지고 사람처럼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강아지라는 거. 이거 맞춰보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 있었어요. 옛날에도. 2010년도 전에도 80년대, 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 못하니까. 보시면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정확도가 7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아지, 뭐 사람, 의자, 비행기 이런 간단한 사진을 보여줘도 10장 중에 7장을 틀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헷갈리는 거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95% 정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너무 못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알고 계신 알파고 2016년이죠. 2015년, 2016년 즈음부터 이런 영상 인식 문제라고 하죠. 그림을 보고 이것이 어떤 그림이다라고 맞추는 간단한 문제조차 최근에서야 인간보다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으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사람이 하기에 귀찮은 일, 이런 체스트 엑스레이 여러분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찍으시고 뭐 조금 아파도 가서 그냥 걸핏하면 찍고 그렇죠? 많이 찍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판독을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하기가 귀찮죠. 대부분은 그냥 정상이고 여기서 어떤 폐암 조직이 발견된다는 것은 거의 뭐 한강에서 바늘 찾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귀찮은 문제인데 이거를 컴퓨터가 해주면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해줬을 때 사람보다 잘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 그죠? 이런 폐결절, 폐암 조직이 가운데 미디아스티름 쪽에 있다거나 심장 뒤쪽에 가려져 있다거나 어떤 뭐 갈비뼈 뒤에 진짜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갈비뼈 뒤에 우연히 가려져 있을 때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더 잘 찾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 CT를 보고 미래의 심장병을 예측한다. 이거는 물론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사람의 심장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은 각각 다른 환자의 심장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마 눈에 띄신다고 하면은 이 하얀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심장에 이제 그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관이 뭐 동맥경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진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져서 나중에 혈압이 높아지면은 갑자기 찢어질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물론 의사들도 이렇게 동맥경화가 일어난 부분들, 심장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자에 대해서 찾아낼 수가 있지만은 이런 영상들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수가 확보가 되고 있고 또 이런 혈관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또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심장 혈관이 경화된 정도를 또 정량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하게 경화가 됐는지 이 환자보다는 이 환자가 더 심각한 거고 이 환자는 아직 그닥 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도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미래에 이 환자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위암 수술, 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하거나 하기 전에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독성이 높은 약물을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기대가 있죠. 암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환자들은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생만 하시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이렇게 위암 사진과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 환자의 리스크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암 병변이면은 좀 오래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서바이벌 커브죠.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환자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오래 살기가 힘들 것 같다.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넘어서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저 위험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저 위험군은 이 그래프는 저 위험군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군은 확실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이 이 환자에 대해서 좋은 이제 예후가 예측된다. 이 환자분은 치료를 잘 받으시면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이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권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어, 반면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인공지능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 환자분은 오래 살기 힘들 것 같아요라고 예측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 비싸고 힘든 항암 치료를 굳이 해도 그닥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그 항암 치료를 해야 될까요? 굳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럼 다른 치료를 찾든지 다른 기회를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환자분들에게 더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결과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조적 항암 치료 이득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다른 치료를 하자. 이건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에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작업까지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이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T를 찍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CT를 찍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아주 안 찍어서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MRI를 찍었는데 CT가 어떻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조형 증강되지 않은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기관들이 잘 구분돼서 보이는 조형 증강된 영상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것들 하여튼 그 의료 영상이라는 건 사실은 특히 이제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게 찍으면 적게 찍을수록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능한 적게 찍게 하고 찍어도 뭐 품질이 좋지 않게 대충 찍어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도 많이 도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미 활용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인공지능을 뒤에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생성 인공지능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하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 인공지능을 저희가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앞서 보여드린 어떤 진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고 물론 분석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희귀 뇌질환,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데이터가 얼마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일부의 데이터도 굉장히 정해진 환자 몇 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워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이런 희귀 난치성 뇌종양 환자의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밀 진단도 실현하고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데 인공지능을 그러면 의료에 꼭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꼭 이제 보여드리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 제 JCO에 나왔던 논문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활용 가능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스트럭처럴 제네틱스 데이터를 넘어서서 펑셔널 제네틱스, 프로테오믹스, 뭐 그럼 또 그 외에 마이크로바이옴 등등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다이어그노스틱 이미징 데이터들까지 합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다 합쳤을 때 한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1,000개, 10,000개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이제 의사 선생님도 머리가 좋고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도 훌륭하시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수십만 자리, 뭐 100만 자리 숫자 곱셈을 암산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산기를 가지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더 정확하니까요, 계산기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이 암산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이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AI에 대한 어떤 활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들과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의 장점과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세션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튀어나와요. 인공지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갑자기 그럼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이 뭐야?라고 하면은 아무리 두뇌를 풀가동하셔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분히 한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들은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컴퓨터에게 자, 이런 것들을 해봐라고 가르쳐준 그런 인공지능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들은 가방끈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끔 이상한 연구들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 연구 중에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네요. 선생님들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은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자, 현재까지 엑스레이 자동 진단 연구 예를 들면은 특정 폐질환, 뭐 폐렴이면 폐렴, 폐결핵이면 폐결핵과 정상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암 진단 프로그램이면은 폐암이냐, 아니냐 이것만 아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환자가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폐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체스트 엑스레이 하나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 굉장히 많을 텐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한 10개 될까요? 20개? 한 많이 치면 한 50개? 저희가 모르는 병들도 많을 테니까. 그죠? 공식적으로 영상 가지고 있죠. 체스트 엑스레이 영상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디스오더가 26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영상상에서 보이는 이상치만 따지면은 수천 개가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폐암 진단 프로그램을 켰어요. 앞서 보여드린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 폐암 진단 프로그램이 이 환자는 정상이야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 이 프로그램은 폐암만 알고 있지 폐결핵, 폐렴, 기흉 다른 것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폐암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지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상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상이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대체로 원하는 인공지능은 내가 정상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하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만 장의 엑스레이를 내가 봐야 되는데 정말 안 봐도 되는 정상을 인공지능이 걸러주면은 병이 있는 것만 내가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방끈 짧은 인공지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상 소견에 대해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암 진단하는 인공지능 하나 만드는데도 1년, 2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260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만든다? 그럼 단순히 계산해도 260년이 걸리겠죠. 그렇죠? 제가 늙어서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의 패러다임은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을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학습시킨다라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폐암 진단 인공지능 만들고 싶으면은 폐암 진단 데이터 많이 모아서 학습시키고 위암 위암 진단 데이터 많이 모아서 학습. 간암 진단 데이터 모아서 학습. 그리고 간암 진단 인공지능은 간암만 아는 애지 위암, 폐암은 전혀 모르는 애들. 이게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제품들이에요. 현재까지 많은 제품들. 어, 제가 물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오늘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 주가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만든 인공지능들 대부분 이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신기하긴 했어요. 다른 문제를 풀던 인공지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암 진단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연 형성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개나 고양이, 뭐 사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영상 분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제 모델을 가져와서 그냥 폐암 진단 데이터로 폐암 인공지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지식이 갖고 있는 친구죠, 그렇죠? 개도 알고 있고 고양이도 알고 있고 다양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다가 폐암 진단 데이터를 조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애를 폐암 진단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봤더니 애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로 만든 거죠. 그렇죠. 결국은 동일하게 모은 폐암 진단 데이터를 가르쳐줬지만은 폐암 진단 이 데이터만 가지고 폐암 진단 인공지능 만든 것보다 다른 지식을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데려다가 폐암을 좀 더 가르쳐 주면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긴 했어요. 이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더 잘한다. 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여기 특히 여성분들 여성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파운데이션하고 모델 하면은 이제 이런 김혜 선생님 같은 거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고 뭔가 이제 기초가 되는 모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 도라에몽 아시죠? 그렇죠? 뭐 가제트나 도라에몽처럼 이 도라에몽은 이제 뭔가 안 갖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문이 필요하면 문도 꺼내고, 그죠? 손전등이 필요하면 손전등을 꺼내고, 갑자기 음악을 하고 싶으면 트럼펫을 꺼내고, 다 나와요. 이 주머니 안에서. 이런 것처럼 다 갖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냥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다 때려박아 가지고 그냥 진짜 온갖 지식의 기초가 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기로 사람들이 작정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모였고, 그죠? 세상에 온갖 종류의 데이터, 온갖 뭐 의료뿐만 아니라 뭐 금융, 경제, 뭐 어떤 사회 전반 모든 데이터가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도 성능이 좋아졌고, 또 기술도 좋아졌고, 다양한 이제 조건이 겹치면서 우리가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몇몇 공학자들이 실제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빼고 정말 다 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렇죠? 이게 텍스트로 되었든 이미지로 되었든 어떤 이제 음성 스피치가 되었든 우리가 저 도표 등의 스트럭처럴 데이터든 아니면 3D 시그널이든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목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목적은 없고 그냥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대규모의 모델이다 해서 large라는 말을 붙이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에 대해서 그렇죠?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줄글이나 말글 텍스트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다. 랭귀지 모델인데 크다고 해서 large 랭귀지 모델 줄여서 LL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줄여서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만드는데 최근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얘는 굉장히 세상 온갖 것을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에다가 폐암을 조금 가르쳐 주면은 갑자기 폐암을 엄청나게 잘하는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예전의 노력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스페시픽한 태스크들 어떤 태스크가 됐든 간에 세부적인 태스크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크길래
그냥 크다고 하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 LLM들 이제 2023년 3월 기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큰 모델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T-3, 챗 GPT 쓰고 계시면 챗 GPT-3나 여기 GPT-4 같은 것들 모델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팜 같은 모델도 있고 MTNLG 이런 모델도 있고 그래서 말하는 람다 이런 모델도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들 있잖아요. 뭐 제가 뭐 폐암 인공지능도 만들었고 뭐 위암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그냥 점 하나 찍어도 너무 커요. 보면은 이 LLM 모델 중에 초기 모델 GPT-1이나 벌트라고 하는 모델도 이 정도 크기예요. 우리가 근데 전에 만들었던 모델들은 그냥 진짜 먼지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거의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일까 말까 하는 수준의 크기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모델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겠죠. 크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바꿔 말하면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모델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대규모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대규모의 생성 인공지능인데 대규모의 모델이 왜 중요한가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냥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때려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성 인공지능이냐라고 하면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도 결국은 생성 인공지능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하루 뭐뭐뭐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사람들 이거 보면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지 바로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인들은 모르겠지만 강아지죠. 그렇죠? 강아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빵꾸 일종의 빵꾸 떼우기라고 하죠. 이런 대규모의 언어 모델들은 이런 빵꾸 떼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뭐뭐뭐 법무서울 줄 모른다. 여기다 무슨 말을 넣으면 좋겠어? 그럼 강아지라고 하면 돼. 이렇게 인공지능이 알려준다는 얘기죠. 왜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거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데이터 안에서. 이런 것도 할 줄 알겠죠? 어, 김희영은 어제 점심에 뭐뭐뭐뭐를 먹었다. 네 글자인데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부대찌개도 되고 맥도날드도 되고 굉장히 많은 걸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고 이 인공지능도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해요. 일단 네 글자라고 명시는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샌드위치가 됐든 뭐 이제 그죠? 스파게티가 됐든 많은 음식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가 점심을 어제 뭐 먹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더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김희영은 어제 점심에 회의가 있어서 네모를 먹었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뭔가 좀 더 달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이거 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히게 맞춰요. 왜냐하면 회의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 먹는지가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뭐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제가 진짜로 알고 있는 정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들도 결국은 생성 인공지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장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문장 혹은 여기 안에 들어갈 단어 등등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 다음에 이어질 말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단서를 더 구체화시켜줄수록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잘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얘기를 들으실 건데 이런 이제 채팅 기반의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때는 이런 프롬프트 그러니까 질문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최근에는 이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이런 질문을 잘 던지는 것도 하나의 기술 혹은 새로운 직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해는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제 뭘 먹었는지도 알고 어떤 속담들도 알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인공지능이 과연 의학도 잘할까? 자, 이미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의학적 지식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학적 지식에 오류가 없었는 한 사실 오류가 있었어도 정확한 지식에 대해 매우 극소수라고 한다면은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은 이미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주어진 의학적 문제에 추론이 가능한 답변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답글로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일반적인 지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에 따른 의학적 추론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내가 아팠는데 내가 어제 뭘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등의 내용, 특히 뭐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하면은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 상황이 되었다. 어, 실제로 이제 NEJM에도 이제 페이퍼가 올라와 있어요. 스페셜 레포트로 이제 이런 GPT-4 AI 기반의 챗봇이죠. 의료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베네핏이 뭐고 리미트가 뭐고 리스크가 뭐다라는 페이퍼가 일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활용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클리니컬 노트 정리예요. 길게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형식으로 많이 이제 진단들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클리니션과 페이션트가 일반적인 대화를 이제 클리닉에서 주고받고 있고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로 남기고 이런 식으로 클리니컬 노트를 남기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업무 중 하나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기록만 해놓은 다음에 그냥 물어보는 거 GPT한테 please summarize 그냥 요약을 해줘 앞에 메디컬 노트 이걸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메디컬 노트 형식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냥 summarize 하라고 하지 않고 in the form of 의사의 메디컬 노트 형식으로 서머리를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내리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과 그 노력을 많이 절약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걱정되는 거는 이거 그래도 정리 잘 했을까? 궁금하죠, 그렇죠? 그것도 해줘요. 클리니컬 노트를 리뷰하라고 하면 리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Can you check the proposed note and identify any facts in it that don't appear explicitly in the transcript?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진단하는 데 있어서 클리니컬 노트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 진단에 있어서 내가 빼먹은 게 없어? 한번 분석해 보자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야, 너 이거 BMI 알아야 되는데 내가 트랜스크립트 상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말 뉴트리션 상태 그리고 카디아 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 스페시파이 돼야 되는데 대화에 없었네. 그리고 블러드 테스트 결과 아직 없어.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내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몸무게가 어떻고 블러드 테스트 결과가 어떻고 등등등 해주고 나서 리바이즈. 그래서 클리니컬 노트를 다시 리비전을 해달라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또 이걸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한다 그러면 얼마나 또 손이 가는 일이겠어요. 또 스스로의 오류도 그리고 빠질 수 있는 내용들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클리니컬 노트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예전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이죠. 미국의 이제 USMLE 문제, 미국의 이제 의사 면허 시험 문제도 정답률 90% 이상으로 굉장히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답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 굉장히 페이퍼가 많이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 저도 이제 뭐 하다가 이제 궁금하면은 저는 이제 영상을 주로 다루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튜버클로시스 결핵 같은 게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어떻게 보여야 돼? 저는 영상의학 의사는 아니니까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굉장히 그 수준이 제가 물론 이제 영상의학자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수준으로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CT 이미지 상에서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 그러니까 심장 혈관의 어떤 칼시피케이션, 경화가 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웬만해서 의대생보다 나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몇몇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항상 얘기를 해요. 너네보다 낫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 그렇고요. 그 외에도 뭐 런캔서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는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 그 크라이테리아를 얘기해줘. 그러면은 최신지견을 가져다가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잘 척척척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 뭐 의학 분야 저널뿐만 아니라 네이처에서도 최근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파운데이션 모델이 메디슨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필요할지를 전망하는 이제 퍼스펙티브 페이퍼가 실리기도 했어요. 여기서 아예 Generalist Medical AI라는 이름으로 GMAI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GMAI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의료 문제를 아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나중에 어떤 의료 문제를 가져와도 척척 박사가 되는, 그죠? 그런 엄청난 모델인 거예요. 만드는 건 사실 말은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EHR, 시그널, 오믹스, 그래프 데이터, 이게 텍스트가 됐든 오디오가 됐든 상관없이, 그리고 갖고 있는 논문들, 퍼블리케이션, 클리니컬 노트, 온갖 데이터 다 때려 부어서 우리가 GMAI,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 한번 만들고 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 환자들과 챗봇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디올로지 레포트 영상 보고 자동으로 판독문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베드사이드에서 어떤 디시전 내리고 싶은데 환자 데이터로 빠르게 디시전도 내릴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각각을 만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병원에 만들고 갖고 있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필요해. 그러면은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베드사이드 디시전 서포트, 계속 환자들에게 EHR 데이터, 어떤 오디오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 그리고 다양한 시그널 데이터들이 들어갈 테니까 갑자기 인공지능이 계속 보고 있다가 인슐린이 필요해? 왜?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라고, 하이퍼칼라미아 같은 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라고 설명까지 해주는 인공지능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고 네로 조인트 스페이스가 있어서 오스테오파이티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으면은 의료진이 그래 너 이거 있어?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반짝반짝 여기가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진단했어라고 알려주기까지 하는 이런 인공지능,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수술하다 내시경을 보고 있는데 내시경 하다가 여기 스크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줘. 그러면은 이게 어느 구조에 있는 어 이제 혈관의 벽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이게 근처에 어떤 장기들이 있다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이제 사람이 물론 머리로 이제 판단하면서, 그죠, 의사 선생님께서 머리로 판단하면서 수술을 하시겠지만은 좀 더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렇죠, 어그멘티드 프로시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예제가 됩니다. 이런 활용 예제들 네이처에서, 그렇죠? 무려 네이처에서 인증한 강추하는 의료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업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GMAI 의료적 활용으로 인하면은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컨트롤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학적 지식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가 많은데 이 어려운 의학적 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클리니컬 노트도 트랜스크립션 가지고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전연차의 레지던트들 그리고 어떤 의대생들한테 요약을 해봐라 그리고 진단도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초벌 작업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X선 영상 그런 거 판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선 판독문 생성하고 어디가 문제인지도 다 파악을 해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댑터빌리티. 이건 또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성능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면은 이 인공지능이 서울대병원에서 잘 돼야 되고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대목동병원 다 어디 가든지 잘 돼야 돼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뭐 미국 가가지고 뭐 흑인이나 이제 백인 같은 저희 데이터에 없었던 인종에 대해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제 대규모 인공지능은 도메인 시프트, 새로운 다른 문제를 푸는 것도 잘하고, 그죠? 완전히 엉뚱하게 그 목적으로 학습시키지 않았어도 새로운 다른 문제를 들고 와도 잘하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시프트죠, 그렇죠? 새로운 환자군 데이터라든지 다른 그죠? 인종, 뭐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의 일반화 성능이 확보된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 그리고 어플리커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무한대의 다양한 다운스트림 응용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태스크를 그냥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간별 진단 문제, 그죠? 간별 진단 문제에서 자마에 실제로 나왔던 페이퍼예요. 그래서 최종 진단이 그죠? 64%의 문제, 전체 70개 문제에 대해서 NEJM에서 실제로 이제 만들어낸 이제 클리니컬 패솔로지 컨퍼런스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GPT한테 풀어보라고 했더니 최종 진단을 64%에서 맞췄고 그중에 39%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는 이 감별 진단을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춘 수준에 따라서 스코어링을 해봤더니 5점 이상 되는 게 거의 그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제가 굉장히 좀 다른 시도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 학생들하고 같이 논문을 쓰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논문을 써왔는데 어, 얘다 이상하다. 얘가 이렇게 영어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갑자기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내용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뭔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뷰 논문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10분 만에 써보이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시스테마틱 리뷰가 뭔지 모르니까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GPT가 이런 식으로 그죠? 시스테마틱 리뷰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렐러번트 스터디들을 찾은 다음에 그죠? 그 중에 스터디들 중에서 셀렉션을 해야 되고 셀렉션 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 익스트랙션하고 어세스먼트하고 또 데이터 신더시스 한 다음에 인터프리팅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시스테마틱 리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넘어서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B형 간염 있는 환자에 대해서 안티바이러스 세라피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나중에 실제로 간암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간암에 걸릴 확률에 대해 그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시스테마틱 리뷰를 써보고 싶은데 논문의 아웃라인을 잡아달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아웃라인을 잡아달라고 하는 거겠죠.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해서 잡아달라.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잡아달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인트로부터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컨클루전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에 맞춰서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죠? 중간에 보면 어세스먼트 아웃컴에 대해서도 HCC 디벨롭먼트 그죠? 그리고 그 B형 간염 리액티베이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목차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좀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쓸 건데 좀 디테일한 아웃라인을 잡아줘라고 몇 글자만 바꾼 거죠, 그렇죠? 몇 글자만 바꿨더니 약간 더 구체적이 됐어요, 그렇죠? 뭐 펀메드, EM베이스 등에서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찾을 때 키워드는 어떻게 할지 등등 약간의 디테일들이 좀 더 가미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이제 이 리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렇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보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봤던 내용 중에 아까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백그라운드, 인트로덕션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쓰라고 적어놨었는데 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막막해요. 당장 시작을 못 하겠어.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야, 다음에 대해서 엘러버레이션 해줘. 그러면은 네가 말했던 거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엘러버레이션 해달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찾아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ACC 리스크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이 몰비디티, 모탈리티, 얼리 디텍션이 중요하고 또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 퍼스널라이즈 케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키워드들과 함께 좋은 리뷰를 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트로덕션 외에도 다른 섹션들도 엘로버레이션 해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글로 초별 작업을 잘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리뷰를 할 거면 당연히 이제 리터러처 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앤 리스크에 대해 팩터에 대해서 이제 HCC 인스턴스 앤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퍼블리스된 것 중에서 최소 5개 5개까지 이제 리터러처를 찾아서 보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켜봤더니 이렇게 쭉 내뱉어줘요. 금방 내뱉어줍니다. 순식간에 내뱉어주는데 이거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가지고 이제 뭔가 찾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써서 제이헵에 써 있어요. 근데 2020년에 퍼블리시 됐고 그래서 논문을 제목을 넣어가지고 실제 스콜라에 찾아봤더니 없는 스콜라예요. 없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 볼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GPT가 해냈어라고 신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이런 논문이 있진 않아요. 있지 않은데 이 친구가 뭔가 그럴싸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생성을 해버렸어요. 생성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개별 이제 뜯어봤을 때 내용들은 틀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했더니 진짜 있는 리터레처처럼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는가 싶다가 이렇게 좀 김이 팍 사겠, 그렇죠. 샜죠, 완전히. 그래서 찾아보면은 요즘 이제 이 챗GPT 가지고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챗GPT with 인터넷 액세스라는 이제 채팅 툴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GPT 프로그램이 이제 한 번 학습을 시켰으면은 실제로 인터넷상에 뭐가 돌아다니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만 얘기를 해줘요. 음. 근데 이제 이 플러그인은 뭐냐면은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지식을 가져와서 챗GPT가 답변하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Please provide up to five literature 라는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 밑에 옵션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그래서 웹 액세스를 해서 알려줘라고 우리가 OK를 눌러놓으면은 없는 자료를 가져와서 답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 중에 검색을 해가지고 리터러처를 보내줘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되나? 신기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알려줬어요. 게다가 제가 귀신같이 한국 사람인 거 알고 한글로 대답을 해줘요. 지가 알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참고 문헌이 있고 요약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요약도 해주고 또 그죠? 몇 개 알려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페이퍼도 찾아봤더니 있어요. 실제로 있는 페이퍼, 당연히 있는 페이퍼고 레퍼런스도 아주 다 잘 달아놓기 때문에 이거 클릭을 하면 바로 논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도 해줬으니까 얼마나 논문 쓰기 편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기립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결국은 그 외에도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스턴스 리스크에 대해서 200글자로 에세이를 써달라.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써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글을 만들어주고 아까 그 이제 인터넷 액세스 가능한 걸로 하면은 앞에 레퍼런스 제가 아까 레퍼런스 찾았었죠, 그렇죠? 여기 뒤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Including up to three citations from above studies. 그죠? 우리가 아까 찾았던 것 중에서 세 개 정도의 사이테이션을 달아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200자의 에세이를 써달라. 그러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앞에 있던 레퍼런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에세이를 써줍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컨클루전 섹션도 한번 써봐라. 그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찾았던 리터레처들과 정리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아주 맥락이 벗어나지 않게 컨클루전을 써봐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써줍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어떻게 뭐 시스테매틱 리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빠져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은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여기 또 디스커션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 ACCG 프리벤션에 있어서 인터벤션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세 개의 프로미싱한 뉴 리서치를 찾아가지고 알려달라 그러면은 인터넷 액세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와 함께 어떤 예방법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찾아서 알려줍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애가 생성을 해낸 거죠. 결국은 이런 줄글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결국은 네, 저도 이걸 한번 해본 다음에 참고 참았다가 매달 20불을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오픈 AI가 이런 식으로 돈을 다 긁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 만들면은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고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 만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활용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고요. 제가 일단은 10분 만에 했던 이런 논문 쓰기 한번 좀 시도를 해본 후에 느낀 점은 일단은 쉬어도 너무 쉬워요. 이거는 사실은 뭐 관련한 내용에 이제 뭐 시스테매틱한 리뷰에 대한 아주 큰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HCC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지 않아도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그죠? 쉬어도 너무 쉬운 방법론이고 저도 이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 논문 써보신 분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몇 줄 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어떻게 수수수 쓴다고 치도 근데 그거를 일단은 초안을 잡아주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대로 의외의 정보,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찾았을 때보다 뭔가 의외의 정보를 건질 수 있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뭔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GPT가 나온 이후에 어,
많이도 아마 그런 논문 내신 다음에 리뷰 받으셨을 텐데 그 영어 교정을 받아와라라는 그런 리뷰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리뷰를 안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결국은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돼요. 아까 시스테매틱 리뷰도 결국 이제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제 리뷰들을 하고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뭔가 생각이 좀 없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저도 쓰다 보니까 좀 정치를 놓게 돼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그 논리와 흐름에 따라가게 되고 제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다른 이제 견지로 끌고 가게 될 찬스가 좀 적어지는 그런 위험성은 좀 있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했듯이 챗GPT의 유료 버전을 이제 나도 모르게 구입하게 된다는 지르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표절십이 어딘가에 있는 얘도 어딘가에 있는 문장을 끌어와서 만든 걸 텐데, 그렇죠? 아무리 생성을 했어도 표절 시비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애초에 내가 만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표절 시비에서는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굉장히 힘든 문제겠죠. 네, 챗GPT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동안에 어차피 저희가 패널 토의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들이 있다.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의 의학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란셋의 란셋 계열이죠. 이바이오 메디슨에 이런 페이퍼가 올라와 있어요. Attention is not all you need라는 페이퍼가 올라와 있고 이게 굉장히 좀 되게 공격적인 제목이에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근간이 되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그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의 그 페이퍼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예요. 그래서 애는 그걸 비꼬아가지고 attention is not all you need라고 이렇게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명 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에티컬 이슈들에 대해서 이 LLM 모델에 대해서 좀 뭔가 비판적인 지점들을 소개하고 있는 아주 좋은 페이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의 한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류 혹은 편향이 있는 데이터가 걸러지지 않고 학습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비판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더욱이 아까 물론 이제 클리니컬 오토 같은 거 리뷰를 스스로 해봐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리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도 시켜서 한 거지 스스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설명 가능성의 부족을 포함한다. 뒤에 설명드릴 예정이고 또 같은 질문을 해보시면은 매번 다르게 대답합니다. 이게 생성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번 다르게 대답하고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굉장히 뭐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긴 하지만 또 맞는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간의 고유의 지능과 이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찰이 필요하다. 사람도 어떻게 그죠? 어떻게 보면 기계의 일종인데 사람의 지능은 더 고차원적인 것이고 인공지능의 이것은 저차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제기를 하고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한계점으로서 현재로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뢰성과 재현성의 문제 피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토캐스틱 패러 그냥 랜덤하게 그냥 앵무새가 말하듯이 듣고 아는 내용을 그냥 뱉을 뿐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대규모 모델이라 이를 유지하는 데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 최근에 그런 페이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탄소 소모 요즘 이렇게 탄소 소모량 탄소 중립 같은 거 얘기하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서 어떤 대답을 하는데 이 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까지 분석한 페이퍼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규모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오픈AI, 뭐 구글 이런 대규모 회사들만 운영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좀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어카운터빌리티. 이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기술의 능력과 위험 그리고 이에 따르는 책임과 민감한 요소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런 관련 지침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LLM 기술들을 이제 잘못 사실은 대부분 이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모를 하려고 하고 활용을 하겠지만 일부 이제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술지 등에서 논문 작성 및 리뷰에 아까 제가 시도를 했던 논문 작성에 대해서도 이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LLM 사용에 대해서 금지를 하거나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페이퍼에서도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다. 어차피 이건 활용하게 돼 있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널에서 어서심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장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직접 당연하지만 저자가 직접 지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 어쨌든 명시적으로 이제 아주 쓰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사용은 굉장히 좀 포멀하고 루틴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식과 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외고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롬프트와 함께 명시는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마에서도 이런 이제 에디토리얼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니스, 인공지능 모델의 잠재적 편향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립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 개발자와 공급자들이 이런 사용자 커뮤니티, 각각의 어떤 도면에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용된 커뮤니티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적될 수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앤 셀렉션 문제, 모델 학습 데이터의 큐레이션과 관리를 위해서 법적 및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소유권과 저작권 문제 국한되지 않고 책임, 동의, 컨센트 문제까지 다루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뤄야 될 내용들이 이제 법적 쟁점까지 뻗어나가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행성인공지능에 당연히 적용되는 문제 중 하나이고 트랜스페어런시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은 주어진 프롬프트에 적절한 응답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봐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작동 원리나 논리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적인 지점이 당연히 있고 또 악의적인 경우에 대규모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오염시켜서 그죠? 편향을 일부러 만들든 잘못된 지식을 넣든 그런 잘못된 지식을 이제 학습시킴으로써 재생산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하나의 일환으로 오픈 AI에서는 챗 GPT가 생성한 컨텐츠에 해당하는 워터마크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긴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당연히 이제 익스플레너빌리티 당연히 이제 지점이 있죠.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작업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이제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해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설명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수축기 혈압이 늘어난다라는 거 이렇게 서명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석이 된 거는 해석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70세 노인 환자가 왔는데 이 70세 노인 환자에 대해서 수축기 혈압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추론을 해서 답을 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 그 근거로서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수축기 혈압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니까라고 해석을 해줬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설명 가능성은 사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설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야 그러면은 나이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이 왜 증가하는 거야? 어떤 기전으로 왜 나이가 먹으면은 수축기 혈압이 증가하지? 그리고 그 근거로 네가 그럼 왜 이렇게 추론을 했니?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설명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설명 가능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답보하기 힘들고 그나마 확보 가능한 것은 해석 가능성,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alue and Purpose Alignment.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제조자 및 사용자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목적한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지 목적하지 않은 대로 그렇죠? 뭐
최근에 뭐 드론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다양한 이제 그 비판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윤리 지침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그런 이제 어떤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강력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의료계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명시된 강력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반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을 이제 잘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혁신은 의료에서는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혁신이 없으면 의료가 발전하지 않아요. 그렇지, 당연히. 혁신은 의료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 없이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이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고 관련한 논의를 이제 NEJM에서도 이 Tough Battles in Coronary Revasc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리뷰가 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부외과에서 주로 주도를 했었던 이제 그 바이패스 그라프팅 수술 CABG하고 이제 그 안지오플라스틱 이제 그 조영술을 해가지고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는 시술 이것 간의 이제 어떤 경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개흉을 해가지고 대규모의 수술만 하다가 이제 비침습적으로 아주 최소 침습으로 이제 혈관 조영으로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는 수술이 새로 아주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됐었는데 처음에 이 기술이 굉장히 도입되기가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터프 배틀이라고 써놨는데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요. 터프 배틀이라는 말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죠. 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좀 다양한 이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보수적인 문제가 있다. 그죠? 굉장히 이제 특히나 환자 안전성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결국 이제 PTCA도 경험을 쌓게 되면서 어쨌든 쓰면서 이제 롱텀 아웃컴이 좋게 확보가 되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도 쓰지 못하면 도태될 거고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런 대규모 생성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쓰게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손 놓고 있게 되면은 뭐 구글과 같은 큰 이제 시장에 잡아먹히는 형국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주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의료에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엑스레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희가 간단한 엑스레이 하나만 찍어도 182시간 비행기 탄 것만큼 엑스레이의 그 방사선에 노출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만 얘기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엑스레이로 이제 찍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취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인공지능도 이런 그 리스크 베네핏에 대한 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